네, 머니무브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장이 또 한 번 강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엔 코스피가 5,800을 넘어섰고 오늘은 오전장에 5,930포인트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6,000은 진짜 코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강세를 도울 만한 재료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관련해서 이 대법원의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법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글로벌 증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우리 한국 증시가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편 관세 10%에서 15%로 올렸고 오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분명 관세가 언급이 될 테고요. 또 지금 이란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모처럼 현대차까지 다시 한번 강렬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변수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챙겨볼 이슈가 많은데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장 상승 동력을 더 얻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증시의 상승이 될 만한 재료가 나오면 분명하겠죠. 아울러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오는 목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AI 과잉 투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떠한 그 소식이 전해질지 또 젠슨항 CEO의 입에서는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 이 반도체주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코스피 코스닥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1.1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5,87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6%가량의 상승이네요.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1.7%의 상승으로 1,170선도 돌파가 됐었고요.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팔자가 부담인데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5,500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오늘 1,6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담습니다. 960억 원의 순매수,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건 선물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꾸준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이 상승을 용인을 해주는 흐름이었으나 오늘 장에서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5,8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 종목들 보실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제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을 목전에 둔 채 오늘 장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팔고 있음에도 개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일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한 오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지수 자체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 관세 위법 판결이 나면서 주가 날아가죠. 3%의 상승으로 52만 원 선, 장중에 55만 원 선 목전까지 올라갔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쉬어가네요. 0.8%의 약세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도 일제히 다 오름세인데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의 상승이고요. 그 밖에 기아가 0.8% 수준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조방원이 다시 한번 내달리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흐름인데요. 현재는 0.19%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2.4%의 상승으로 17만 원 선 돌파됐고요.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에 강력했었죠. 40만 원 돌파, 40만 원 안착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 2%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은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무려
170% 넘게 올랐는데요. 2.9%의 약세로 62만 원 선 거래 이어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5%에 발목할 만한 흐름 보여지고요. 케어젠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밀립니다. 14만 원 선에서 현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시에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도 머니탑10 통해서 시장의 특징주 잡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서 우리 증시 안에서 수출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 오늘 현대차 달려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이죠. 추가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다만 로봇이나 자율주행, SDV 등 피지컬 AI 성장 기대가 주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관세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조선분해는요, 한미협력 프로젝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기조에 따라서 투자 일정 지연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HBM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서 미국이 국내 메모리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유세합니다. 바이오는 현재 무관세 수출이지만요. 무역 황짝법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관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나 유통 구조상 실제 관세 부과는 쉽지 않겠다는 시각들 많습니다.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 전해올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주들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완성차, 자동차주들의 주가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장에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3.6%의 상승으로 52만 원 선, 그리고 기아가 현재 0.8% 수준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24%의 상승이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자동차 부품단까지 살펴볼까요? 현대글로비스는 1%가량 의 약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소폭의 상승, 현대차 우선주도 현대차 따라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시장의 초강세장 안에서 좀 제대로 소외가 된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알테오젠이 자리를 했었죠. 기술 수출 관련해서 로열티가 우리의 눈높이 대비 한 절반가량 내려온 흐름으로 굉장한 실망을 안겼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 2.6%의 상승이 고요. 유한양행 1%, 한미약품도 2% 상승의 상승. 그리고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제약바이오 안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장에서 좋습니다. 5%. 확실히 기술 수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구간인 듯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TP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12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61% 증가한 170조 원대로 추정됐고요.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걸 상쇄해주고 있고요. HBM 역시나 경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선두 지위 유지할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가격 주도형 그리고 수주형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날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170만 원 목표가를 넘겨서 정말 200만 원 넘는 목표치도 앞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중에 98만 원도 터치가 됐었죠. 현재는 9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은 지금 HBM 관련해서 괴물칩이다라고 칭하면서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1000불도 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더욱더 이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준 듯합니다. 자, 현재 SK하이닉스는 1%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우리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네요. 대신증권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투톱에 대한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 분석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 상향을 반영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71조 원에서 201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7만 원까지 올려잡았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을 견인하면서 1분기 메모리 영업이익 1위 탈환과 연간 200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걸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익 개선 과정에서 현금과 잉여 현금 흐름이 동반 성장할 걸로 전망했고요. 늘어나는 현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강화, 비메모리 경쟁력 제고, AI 맞춤형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대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은 성장세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제는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과연 증권가의 눈높이만큼이나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1.89%의 상승으로 19만 3천 원 선이고요. 장중에 19만 7천 원도 돌파가 됐었죠. 참고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노무라증권에서 TP를 가장 높게 부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2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156만 원으로 올렸고요. 오늘 아침에 노무라증권은 또 한 번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스피 올해 8천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였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그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 키워드로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에 비해서 지금 달려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평가 소외주를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시죠.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기업은 실적보다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하죠. AI 확산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날아올렸습니다. 반면에 이미 고마진, 고PER로 평가받던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핵심 투자 기준이라고 한다면 고평가 성장주 회피, 그리고 저마진이지만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PER이 빠르게 낮아지는 종목 선호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증권가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신세계, 그리고 GS건설, 이익률 2년 연속 개선, PER 하락, 배당 매력이라는 공통점을 갖춘 대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은 이미 비싼 AI 수혜주들보다는 지금은 싼 상태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선별해야 할 국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저평가 소외주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언급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쉬어가네요. 1%가량의 하락으로 현재 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11%의 강세,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 주자는 MLCC라는 그 언급이 오늘장에서 되면서 MLCC 관련주들의
증권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2만 원 선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의 이 상승을 장중에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9%의 상승 13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담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또한 분위기가 좋네요. 현재 5.8%의 상승으로 27만 원 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세계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2.8%의 상승으로 현재 36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S건설은 현재 1.74%의 상승이고요. 장중에는 5%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23,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권주 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달려가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이죠. 또 3차 상법 개정 이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증권주가 연일 널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보험과 지주사로 다시 한번 그 손바뀜이 활발한 모양새인데요. 여전히 담아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죠. 증시 화랑과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증권주들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한 이후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이 대형 증권주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증권지수 이달 들어서 40% 이상 급등하면서 과열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SK증권과 상상인증권 등을 투자주의 및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증권주 강세 배경으로는 역시나 코스피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정책 기대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업종의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가파르게 올라온 증권 관련 종목들이지만 정책 관련 모멘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들의 주가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쳤었던 증권주, 오늘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들이 다시 한번 보험으로 옮겨 붙는 흐름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이 3.5%의 약세,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까지 현재 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 보험주 두 자릿수 이상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보험주 보실까요? 보험주 안에서 삼성생명이 현재 5%, DB손해보험 7%, 현대해상이 2%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은 5%, 10%의 약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와 함께 아모텍이나 다른 이 MLCC 관련주들의 초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MLCC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네, 연일 고가권 달리고 있는 MLCC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기 관련된 리포트 한 가지 점검해 보시죠. KB증권에서는 삼성중기의 이 목표가를요 37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MLCC가 후행할 걸로 판단한 건데요. 삼성전기를 IT 부품 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12%, 46% 증가가 예상된다는데요. PC와 스마트폰 일부 수요 둔화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AI 서버 그리고 전력 인프라용 고부가 MLCC 수요가 이걸 상쇄해 줄 걸로 분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MLCC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과거 2018년에 슈퍼사이클 당시와 유사하게 일본 무라타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삼성전기의 MLCC 이익률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고가권에 와 있는 삼성전기입니다만 도통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조금 더 바라보시죠.
네, 오늘 MLCC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장중에 15%의 급등 보였었고요. 현재는 11%의 상승, LG이노텍 5%,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가 각각 6%, 2%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오늘 MLCC 중소형주들 날아갑니다. 삼화콘덴서가 무려 상한가 목전이네요. 27%의 강세, 삼화전기는 1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글로벌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이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 재편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이 되겠죠. 다음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2030년까지 집중됩니다. 그로 인해서 최대 600조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릴 전망인데요.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70개를 포함해서 약 200개의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가장 치열한 분야라고 한다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되겠고요. 얀센과 사노피 같은 이 핵심 품목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특허 만료를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지 셀트리온, 동아 ST가 얀센의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시장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중국 경쟁사의 견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품질과 또 공급 안정성, 게다가 글로벌 협상력이 K-바이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이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하는 만큼 과연 이번 이 이슈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에게는 어떻게 긍정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이 그 중심에 서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9%의 약세, 셀트리온은 0.4% 수준의 상승이고요. 알테오젠은 41만 원 선에서 여전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LB는 쉬어가는 가운데 SK바이오팜이 오늘 장에서 4%의 강세가 현재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1.9%의 상승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연일 뜨겁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밀리죠. 3.8%의 약세. 한올바이오파마가 현재 구간 10%의 강세로 어느새 6만 1,000원 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화재입니다. 오늘 보험주가 강한데 이 안에서 삼성화재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0%의 급등에서 5%까지 마이너스를 확대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어떠한 뉴스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KB증권에서는 삼성화재에 대해서 글로벌 신사업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주주 환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 실적 안정성과 중장기 가치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57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우선 4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예상치를 14.2% 밑돌았고요. 보험 손익이 특히나 부진했습니다. 또 재무 건전성은 우수했지만 DPS 증가 속도가 느려서 주가 상승 여력은 약 10%에 그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8년 주주 환원율 50% 목표도 재확인했지만 단기적으로 배당 매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도 이렇게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한 모습인데요. 과연 삼성화재 오늘의 이 주가 널뛰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삼성화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까지 하락을 키우면서 57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L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목표가는 71만 원으로 나왔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에 화장품주 언급을 많이 안 하는 듯합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서
소외가 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해서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어떠한 뉴스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모습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14.3% 올려잡았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38%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6%가량 늘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요. 이걸 제외한다면 실적 체력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매출은 인디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미국은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이 단기적으로 둔화됐지만 2분기 이후로 미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8.7%, 27.2% 성장을 전망하면서 상반기에는 한국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놨는데요. 과연 코스메카 코리아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 함께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현재 17%까지 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83,00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른 화장품주들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소폭의 상승, 실리콘2 자리하고 있고 LG생활건강, 코웨이, 클래시스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다른 화장품주도 보겠습니다. 자, APR, 파마리서치, 확실히 미용기기 섹터가 최근 들어서 선방을 해주는 흐름이죠. 그 밖에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한국콜마는 오늘 장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오늘 장에서도 좀 소외가 된 채 흘러가는 화장품 섹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주들 살펴볼 텐데요. 게임주들 기업들마다 실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주 환원 관련한 정책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최근에 3년 동안 1조 원의 큰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게임주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게임사들이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서면서 밸류업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2028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과 첫 번째 현금 배당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요. 넷마블은 배당과 이 소각을 통해서 환원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컴투스도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주 환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적자 탈출이 우선 과제로요. 신작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 주가에 추가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종 내에서도 투자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게임 섹터도 시장 안에서 언제쯤 큰 이목을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요한 뉴스 10가지 점검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박세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인터뷰 들어볼 예정인데요. 지난해 국내 ETF 시장은 자금 유입과 투자 테마 측면에서 모두 큰 변화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과 함께 대표 지수형 상품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요. 동시에 AI 투자 사이클이 시장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지난해 ETF 시장을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ETF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로 국내 대표 지수와 AI를 꼽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대표 지수형 ETF로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고 실제로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이 연초 약 43조 원 수준에서 연말에는 9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이 전체 ETF 시장 증가분이 약 120조 원이었던 수준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형 ETF가 차지한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AI 투자 사이클을 제시했는데요. AI 관련 투자 흐름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경기 사이클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구동의 필수적인 전력 산업까지 관련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 유입과 성과를 동시에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용사별 상품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다양한 테마와 자산군을 반영한 ETF를 선보였는데요.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 라인업을 확장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용수 본부장은 지난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초에는 TDF 시리즈를 먼저 선보였고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자 수요를 반영해 배당과 방산, AI 등 여러 테마형 ETF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 배당 ETF 투자와 관련해 납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배당 재투자 복리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높은 배당을 중심으로 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세제 환경 변화로 인해 배당 자체보다는 배당 성장성과 장기 투자 효율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미국 배당 퀄리티 ETF를 출시했고 동시에 유럽 방산 ETF와 AI 핵심 산업 액티브 ETF도 선보이며 라인업을 다변화했습니다. 남용수 본부장에게 올해 출시 준비 중인 ETF 전략과 AI 테마 상품 구상,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쪽도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AI가 일단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시대 때 그 궁극적으로는 온디맨드 넷플릭스처럼 온디맨드까지 발전을 했잖아요. 그건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AI도 계속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섹터가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빨리 발굴해서 리서치를 해서 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희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 규제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ETF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조금만 완화가 되면 저는 오히려 한국 ETF들을 미국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완화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설계 과정에서 투자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었고 실제 상품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 본부장은 배당 ETF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투자 목적과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자자들의 주요 목적은 월급 외 추가 소득 확보와 배당을 통한 장기 투자 동기 형성으로 요약됐는데요. 다만 이 외납세 적용 이후 미국 배당 재투자 시 복리 효과가 약화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과 인컴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배당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상품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고, 배당 자체는 줄이되 성장성을 반영한 배당 성장형 ETF를 설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출시한 상품 가운데 특히 시장 반응이 좋았던 ETF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네, 남 본부장은 AI 핵심 산업과 관련된 액티브 ETF가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산업은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전력 인프라 등 여러 분야가 순환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비중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전문 리서치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섹터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전략을 적용했고, 출시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는 지난 2022년 리브랜딩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리브랜딩 이후 3년간의 성과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남용수 본부장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순자산이 10배 가까이 성장한 배경과 함께 앞으로 연금시장 확대 속에서 ETF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고객 서비스 강화와 AI 기반 고객센터 구축 등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일단 성장률로 보면 저희 에이스 ETF가 아마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AUM도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저는 굉장히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2040년까지는 연금 시장이 늘어날 것이고, 그 연금 시장 내에서의 위험자산 비중이 아직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커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에서 DC형이 늘어나는 부분, DC형 안에서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ETF의 크기를 계속 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천조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들, 그리고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 대해서 좀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서비스를 좀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스 ETF가 감사하게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제일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투자한 이후에도 어떤 서비스를 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 부분에 좀 많이 공을 들일 생각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AI 고객센터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LLM 기반으로 실제로 AI 서버를 회사 내부에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오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단점이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콜센터도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게시판에 댓글도 달아드리고 있고, 그래서 개인 고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여쭤볼 수 있게, 그리고 저희는 그걸 효율적으로 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효율화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ETF 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할 핵심 산업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남용수 본부장은 올해 역시 핵심 테마로 AI를 제시했습니다. AI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GPU와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와 전력, 냉각 인프라 산업 전반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AI가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 내부에서도 AI를 상품 기획이나 리서치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용수 본부장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 내에서 이 가상의 AI 에이전트 약 30개를 만들어서 테마 분석과 상품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을 분석하고 핵심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테마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을 담은 ETF를 AI 시대 대표 전략 상품으로 제시하며 GPU와 HBM, 파운더리 등 핵심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향후 AI 투자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상품 경쟁력뿐 아니라 투자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ETF를 어떻게 알리고 또 어떤 메시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남용수 본부장은 이 ETF 마케팅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각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 필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채널에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을 강화하고 복잡한 상품 구조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ETF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서 정보 접근 방식이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실제 투자자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ETF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용수 본부장은 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투자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고객 가운데서도 투자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과 상품을 직접 분석하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중간 수준의 투자자들은 매체나 리서치 자료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검색을 거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등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 ETF 교육을 받은 뒤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인이나 유튜브, 언론 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한 후에 ETF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PB를 찾아 상담을 거쳐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 투자자들의 경우가 다양하다 보니 정보 습득 경로도 다중화된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한 접점 확대가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올해 ETF 마케팅 전략과 방향에 대해 남용수 본부장의 구상도 들어봤습니다. 신규 고객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상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서비스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장기 투자 메시지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고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분들을 어떻게 안착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마케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좀 넓혀 나갈까,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서 고객 서비스 부문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그 상품도 당연히 경쟁력 있는 상품 많이 내려고 리서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는 시간과 방향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 저희는 이 방향을 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전기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반도체나 아니면 인프라나 하이퍼스케일러들, 요 것들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오랫동안 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 때문에 이게 처음 1, 2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월급날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연금 계좌를 많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세제 혜택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34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갖고 있는 이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영수 본부장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점으로 더 퍼스트와 더 엑설런스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더 퍼스트 전략은 금현물 ETF처럼 시장에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전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화된 상품을 먼저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더 엑설런스 전략은 기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장에는 유사한 ETF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투자 컨셉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과 투자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 상위 7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한투운용에서 선보였는데요. 기존에는 상위 10개 기업을 담는 구조 탑10이 일반적이었지만 리서치 결과 상위 7개 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판단을 반영해 상품을 설계하게 됐고, 이후 시장에서 관련 테마가 확산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운용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운용업계에서는 인력 이동과 조직 개편이 잦은 상황입니다. ETF는 장기 투자와 연금 자산 운용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용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인력 이동이 ETF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 본부장은 ETF는 이 액티브 펀드와는 달리 특정 매니저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룰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용 규칙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 만큼 담당 매니저가 바뀌더라도 상품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투자 전략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ETF는 인력 이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품이며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좋은 운용 룰을 설계하느냐가 장기 성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운용 규칙이 명확한 ETF라면 연금 계좌 등 장기 투자 자산으로 꾸준히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용사들의 마케팅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이커리 카페와 협업을 해 ETF를 테마로 한 크림빵 세트를 선보였는데요. 투자자뿐 아니라 비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이색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주시죠.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일부터 베이커리 카페 ETF 베이커리와 협업해 에이스 ETF 크림빵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투자자 대상 이벤트를 넘어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ETF를 접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안국역점에서 판매되는 이 한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ETF 베이커리의 대표 크림빵 4종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여러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ETF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트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더리와 반도체 장비 등 4개의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글로벌 반도체 ETF의 컨셉을 반영해 구성했습니다. 해당 ETF는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이 486%에 달하는 대표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처럼 금융과 일상을 결합한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크림빵 4종은 각각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 등을 상징하도록 구성했으며 하루 80개 세트 한정으로 판매되고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매자를 대상으로 즉석 복권 이벤트도 마련됐고 1등 경품으로는 에이스의 유명한 상품인 금연물 ETF를 상징하는 금 한돈에 제공되는데요. 한투운용은 이번 협업이 금융을 직접 찾는 투자자뿐 아니라 일상 속 비투자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학습 없이도 ETF 하면 에이스 ETF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경험형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친숙한 방향으로 투자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박세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결국 전강 후약으로 끝나게 될까요? 오늘 코스피가 5,930선까지도 터치가 됐었으나 1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의 상승으로 5,82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1,174포인트 오늘의 고가가 찍혀 있으나 현재는 0.15%의 상승으로 1,155선에서 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확실히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해가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월등해진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랠리가 연일 부담인데요. 결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 외국인과 기관의 도합 1조가 넘는 순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고스란히 우리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원의 순매수, 역시나 오늘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현재 657억 원의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1,194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등을 돌렸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7,600억 원의 팔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시에 머니무브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